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의 김성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1세기의 대항해 달 및 화성 탐사 강연의 세 번째 장인 15세기의 대항해 대 21세기 대항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의 시작은 꽤 상당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향신료 무역이 기원전 아무리 못해도 기원전 15세기 경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향신료, 그 다음에 비단, 약재 등이 특히 이제 그 중에 향신료는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비단 같은 것들이 유럽으로 또는 뭐 중동으로 전파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단길을 기원전 한참 전부터 존재했었던 비단길을 따라서 이제 전달이 됐지만 또 다른 한 루트는 해상길을 통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해상길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향신료였죠. 왜냐하면 향신료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생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향신료가 인도, 그 다음에 중동을 통해서 멀리 유럽까지 가는 그런 교역을 향신료 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세기 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인도 사이에서는, 즉 이 지역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은 해상 교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상당히 많은 섬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섬에서 나오는 자원만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힘들었을 테니 그 섬과 섬 사이의 교환, 교역, 해상 무역이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확대해 가면서 동남아시아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위로 중국의 해안지대나 아니면 또 서쪽으로는 인도양 부근에 있는 육지나 섬들에게까지 퍼졌었고요. 그러다가 한 1세기경부터는 인도에서 중동까지도 해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지중해로의 운송은 아랍 상인들이 대상무역이라고 하죠. 그 낙타 등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사막 지역을 통과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도적대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 대상무역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중동까지 온 물건들이 사막을 낙타로 건넌 다음에 나일강을 따라서 지중해로 들어갔고 이 운송을 이제 아랍 상인들이 주로 했고요. 일단 지중해에 간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이탈리아에 있는 해상도시 국가들이 그걸 맡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형태의 국가가 된 건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고요. 더보다 더 옛날에는 큰 나라의 형태를 가진 게 아니라 도시국가의 형태를 가졌었는데 이미 이제 8세기 정도부터는 이 지중해 내에서의 해상 무역을 몇몇째 이태리의 그 해상도시 국가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15세기 중반이 돼서는 오스만 제국이 그때까지 지중해랑 중동의 일부까지를 장악하고 있던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오스만 제국이 터키 지역, 특히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터키 지역이 중동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스탄불,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죠. 거기를 지나가는 그 무역상들한테 관세를 크게 올리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한 물건들이 유럽에 공급될 때 가격이 뛰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루트를 찾아야겠다고 더 그런 필요가 크게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즈음에 아까 이제 앞에서 그게 15세기 중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비슷한 때에 나침반과 원양선 제조 기술, 그다음에 항행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 전파되게 됐습니다. 유럽에 들어오게 된 거는 대부분 중동을 통해서였고요. 중동 자체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또 중동은 인도는 또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부터 그런 기술들을 가죠. 특히 원양 항해가 가능한 배를 만들었던 거는 아직 뭐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동남아시아가 제일 먼저 동남아시아 지역이 말라카 지역이 제일 먼저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나침반도 당연히 이제 동양에서 중국에서 발명된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 전파된 게 한 15세기 정도였던 거고요. 근데 이때 제일 적극적으로 원양선 제조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이 포르투갈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한 7세기, 8세기 이후에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 그러니까 북부를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포르투갈과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전파가 됐고요. 물론 이 이슬람 세력은 동쪽으로도 동남아시아까지도 멀리 뻗치긴 했죠. 근데 거기에서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가서 여기 있는 해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슬람의 영향이 있다가 15세기 정도가 되면서 이제 많이 축출이 됐습니다. 유럽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다시 아프리카 북단으로 몰아내고 거기에 옛날에
있었던 기독교 왕권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독교 왕국을 다시 만들게 된 시점이 또 한 15세기 정도가 됐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옛날에 기독교 왕국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왕조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를 하고 싶었을 거고, 또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지중해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베리아 반도가 지중해 해상무역은 해상도시 국가들에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또 좀 조바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수입원인 루트에서 제일 끝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 보니까, 물론 영국은 더 멀긴 하지만요,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비싸게 샀을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특히 포르투갈이 이제 한 70년, 80년에 걸쳐가지고 대량의 기술과 대량의 항로를 찾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419년에 마데이라 제도, 여기 있는데요, 제도의 발견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남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이쪽에 있는 다른 섬도 발견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아프리카의 서안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유럽의 배나 또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배가 그 당시에 15세기 이전에 가장 갈 수 있었던 남단이 이 정도 위치에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는 게 힘들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그게 뭐 때문인지 알죠. 해류 때문인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해류가 한 방향으로만 가고 그걸 극복할 방법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이 이렇게 먼 바다로 가는 정책을 펼치면서 우연하게 발견한 게 뭐냐면, 돌아갈 때 그대로 가장 빠른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먼 바다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유럽 쪽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항해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류가 굉장히 세고 바람도 항상 이쪽으로 대부분 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지만, 좀 먼 바다를 통해서 가면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더 남쪽으로 남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남쪽으로 가서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오고, 근데 여기 연도를 보시면 34년, 55년, 60년이죠. 그다음에 85년 해서 이제 결국은 희망봉을 1488년에 받았습니다. 19년에 시작해서 70년 걸쳐가지고 아프리카 남단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남단을 돌면 인도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하는데 70년이 걸립니다. 대단한. 왜냐면 하다가 왕도 몇 번 바뀌었고 다른 사업에 더 관심을 가졌을 법도 한데, 포르투갈 왕조는 이제 꾸준하게 여러 대에 걸쳐가지고 결국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고서는 그로부터 한 10년인가 지나가지고 결국은 인도까지 가서 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도에서는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온 물건들을 거기서 포르투갈 배가 직접 받아가지고 오니까 오늘날 이제 말하는 직구가 된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중동 상인이나 지중해에 있는 이태리 상인들을 통하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막강한 부를 얻게 됩니다. 이제 자기들이 근처에 있는 나라에 비싼 가격에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해류인데, 북반구에서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전염력 때문에 해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크게 돌게 되고요, 남반구에서 반대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배들이 내려간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다시 돌아가는 게 문제였는데, 그거는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걸 해결을 했고요. 근데 반대로 남반구로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게 힘듭니다. 내려갈 때는 거꾸로 가는 해류를 만나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좀 멀리 돌아갔죠. 멀리 돌아가면은 그냥 바람 따라 해류 따라 이제 가는 게 더 편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여기 돌아온 데는 굉장히 겁이 많이 나고 또 많은 사람과 배가 희생됐을 텐데, 한번 이렇게 크게 도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걸 안 다음에는 이 남반구가 가지고 정말 멀리 돌았죠. 이렇게 멀리 돌면서 여기에 가진 않았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정박은 안 했지만, 그래도 상륙,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상륙은 안 했지만 아마 지나가면서 뭐 대륙에서만 존재하는, 설명할 수 없는 뭐 나무 덩어리가 떠밀려 온다든가 아니면 새가 날아다닌다는 걸 보면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다른 대륙이 있구나 하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멀리 돌아가지고 이제 인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뭐 다른 루트로 통하고, 근데 올라갈 때는 어쨌든 이렇게 가야만 제일 효율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양 항해를 하는 데는 우리한테 유명한 그 스페인이 지원을 해서 성공한 콜럼부스보다 포르투갈의 그 기술 혁신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하긴 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원래 이탈리아 출신이고요. 근데 그 당시 해상 강국, 원양 항해에서는 강국이었던 포르투갈에 이제 가서 도찰에 인도 항로를 서쪽으로 가서 개척할 테니 내가 한 달 정도면 아마 갈 거라고 계산한다라고 이제 요청했는데,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의 왕한테 두 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한 이유는
콜럼버스가 추정한 인도까지의 거리가 실제보다 너무 짧다고 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한 거죠. 한 달 만에 못 간다. 아무리 못해도 뭐 석 달, 넉 달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오랜 기간 항해를 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은 없다. 그렇게 많은 음식을 싣고 항해에서만 갇혀가지고 이 선원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봤던 거죠. 저건 무조건 실패하다고 봤기 때문에 반대가 했고요. 두 번째는 콜럼버스가 포르투갈에 이러한 제안을 요청을 한 때가 포르투갈이 희망봉을 막 발견한 때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인도에 직접 갈 수 있으니 뭐 굳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서쪽으로 가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콜럼버스는 바로 옆에 있는 면적으로 더 큰 스페인에 가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포르투갈이 이제 해상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이걸 견제하고 싶었던 이사벨라 왕이 이를 결국 받아들였는데 이것도 사실 한 번에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처음에 왔었을 때는 포르투갈하고 똑같은 이유로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아닌 그걸 쫓아가는 나라가 했을 법한 일을 합니다. 콜럼버스의 제안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또 제3의 나라로 가고 거기서 안 되면 또 제4의 나라로 갈 텐데 나 말고 또 다른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그 왕이 배를 대주어서 성공을 하면은 이제 그거는 큰일이죠. 그건 엄청난 후회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일은 막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스페인 왕들은 콜럼버스한테 얼마간의 돈을 주면서 그냥 스페인 내에 머물러라. 그래서 사실상 이제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어디 멀리 갈 때는 우리한테 보고해라, 멀리 가지 마라.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돈 가지고 살아라 하고서는 몇 년 동안을 구금 아닌 구금 비슷한 형태로 돼 있고 그 사이에 콜럼버스는 좀 있으시고 자기는 이 대단한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으니까 그 마음에 프랑스랑 영국에 연락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발각이 되고 어쨌든 그 시도가 다 실패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사벨라 여왕이 몇 년 뒤에 다시 불러가지고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하던 배를 줄 테니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결국은 주게 되죠. 아마 포르투갈하고의 격차가 너무 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스페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배 몇 척이를 각오를 하고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 세 척을 가지고 2달이 걸렸고 2달 끝에도 인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바하마 제도, 그것도 대륙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섬에 내렸죠. 그래서 성공을 해가지고 몇 군데 섬을 들리고 돌아와서 금유 환영을 하고 3번을 더 간 다음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사망을 하는데요. 얘기에 의하면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발견한 중미가 인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당시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마 인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4차례 동안에 남미 대륙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스페인이 콜럼버스를 발견하면서 생긴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은 70년 이상을 노력을 해가지고 큰 아프리카를 멀리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가는 길을 겨우 찾아냈는데 스페인은 콜럼버스라고 하는 좀 특이한 사람의 특이한 주장을 배세척 주고서는 그냥 한 번에 대륙 하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앞으로 발견하게 될 땅은 포르투갈 소유로 인정해달라고 교황청으로부터 이제 양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도보다 남쪽에 새로 발견한 땅들은 포르투갈 것 이렇게 해놓은 상태였는데 스페인이 중미를 발견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북미하고 남미까지 진출하면서 어떤 주장을 포르투갈이 했냐면은 스페인이 간 데는 위도보다 남쪽이니까 그냥 처음 정착한 데는 그 위도가 상당히 남쪽이었죠. 거의 이제 적도 부근에 섬들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위도는 원래 포르투갈 땅이다라고 해서 쟤네들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사실 말이 안 되겠죠. 왜냐면 워낙에 경도상으로 멀리 있고 이건 아예 다른 대륙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두 나라가 계약을 맺게 되냐면 교황청으로부터 기준을 받은 계약이 처음에 점선에 놓여 있는 경계로 해서 거기서 동쪽은 새로 발견하면 포르투갈 거고 거기 서쪽은 새로 발견하면 스페인 거라고 이제 양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포르투갈이 뭐 나름대로 양보를 했다고 할까 아니면 전략을 잘 쓴 거죠. 왜냐면 앞으로 인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찾게 될 발견하게 될 그런 동남아시아의 항구들 새로운 그 무역항들은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심산이었고요. 서쪽은 가봐야 뭐 그렇게 큰 소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고서 불과 1년 뒤에 그 협약을 다시 맺어서 이만큼 움직입니다. 그 경도대를 기준이 되는 경도를 더 서쪽으로 미루게 되는데요. 2년 후네요. 그때 두 번째로 맺은 조약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 거로 하기로 했는데 경도를 미룬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갈이 처음에 희망공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길에 이 아프리카의 동해안이죠. 동해안 근처를 지나가게 됐고 그때 저 어딘가에 대륙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지식을, 그 어떻게 보면 비밀이죠. 국가 비밀일 텐데 그 비밀을 가지고 기준이 되는 경도를 조금 더 밀어달라고 했을 거고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은 결국은 포르투갈이 나중에 식민지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중미와 남미 전체를 따져가지고 한 나라를 빼고 브라질을 빼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 그 브라질이 위치한 남아메리카의 동쪽 지역만 포르투갈어를 쓰는 게 바로 이 조약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그래도 한 꼭지라도 포르투갈에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 기준선을 약간 서쪽으로 밀었고 그 덕분에 브라질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15세기에 이제 원양 항해를 시작한 다음에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무역항을 다니면서 자기들하고 무역을 하도록 조약을 맺고 또 강제적 또는 반강제적 또 어떨 때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평화적으로 했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데 가가지고는 노예들을 또 이렇게 훔쳐오기도 하고 그런 만행도 뭐 저질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영향권 안에 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스페인이 가서 장악한 지역이고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가 포르투갈이 다닌 곳입니다. 보면은 포르투갈은 이제 이 대서양의 양해안하고 그다음에 인도양,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를 거의 석권을 했죠. 그 다음에 스페인은 남아메리카, 중아메리카,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의 일부, 주로 이제 서해안 쪽이나 중부 쪽이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중간에 가면서 괌이나 필리핀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한때는 스페인의 이제 영향력 안에 있다가 나중에 필리핀의 정유 소유권을 두고서는 스페인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고 미국이 이기면서 이제 미국이 나중에는 한동안 필리핀을 통치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16세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원양 항해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펼쳤고 그 유럽 내에서의 그 전 세계에 대한 영향이 어땠는지 보여줘요. 지금 이태리가 8세기 이후에 한동안 그 지중해 지역을 장악을 했지만 그 몇 세기 뒤에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일으킨 대항해로부터 비롯된 영토라 영향권을 보면은 그 옛날의 영향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래서 대항해에 성공해가지고 유럽 안에서 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처음에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거의 100년 정도, 16세기 전체를 호령을 하다가 17세기에 들어오면서는 네덜란드가 이제 조금 치고 나오는데요. 사실 치고 나오는 건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비슷하게 시작되는데 네덜란드가 초반에는 좀 더 유리했습니다. 17세기에는요. 왜냐하면은 네덜란드에는 그 당시에 선진화된 금융제도가 있어서 이제 신뢰가 있는 금융제도가 있다 보니까 돈이 모이기가 쉬웠습니다. 자본주의의 태동이 그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죠. 물론 스페인 때도 스페인이 그 콜럼버스가 중미를 발견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간 탐사들, 10년에 걸친 탐사들은 그 스페인의 왕국이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는 힘드니까 근처에 있는 귀족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투자받은 형태로 가긴 했었습니다. 이제 약간 약한 버전의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제도가 더 잘 발달한 데가 남유럽보다는 북유럽이었을 거고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는 더 좋은 신용제도, 금융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모았고 결국은 어떤 싸움이었냐면은 누가 더 배를 많이 구하느냐, 돈을 주고 그다음에 선원을 사느냐, 군인을 사느냐입니다. 배를 사고 선원을 사고 선장을 모시고 그다음에 군인도 모시고 해가지고 이런 게 하나의 그냥 돈벌이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금이 많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17세기에 와서 네덜란드가 이제 전 세계 식민지 쟁탈전에서는 선두에 서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게 자본주의가 그때 시작되면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밑에 지도를 보면 이게 맨하탄, 뉴욕에 있는 맨하탄 섬의 남부 일부 지역입니다. 북쪽이 약간 이쪽 방향으로 북쪽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새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건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요새인데 여기를 나중에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영국인의 후손들하고 전투를 벌여가지고 결국은 미국 측이 잃고 영국 측이 잃고 네덜란드가 그때부터는 뉴욕 지역에서 패퇴하게 되는데요. 그때 있었던 성 과계 일부가 한동안 남아있었고 그 위에 있던 길 이름이 월가입니다. 지금의 금융제도, 금융권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미국하고 영국의 런던하고 홍콩 이 정도일 텐데 거기에 그 당시에 자본주의로 성공을 해가지고
네덜란드가 가서 세웠던 유세가 남은 지역이 바로 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재미있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17세기에는 이제 네덜란드가 떵떵거렸지만 1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영국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영국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는 네덜란드하고 비슷하게 신용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해 있었고요. 그건 똑같은데 네덜란드하고 달랐던 두 가지는 일단은 인구가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군력이 상당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이순신하고 또 비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유럽에서는 가장 강하고 효율적인 해군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어디 가서 싸우면 결국은 영국이 승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제 해상권이 영국한테 놓이게 됐고 결국은 전 세계의 무역항 쟁탈전에서 영국이 완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승한 해군력을 도움을 받은 이 영국은 200년 동안을 전 세계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걸쳐서 건립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콜럼버스가 왜 중미로 가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여기 이렇게 크게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그대로 서쪽으로 가려면 해류의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대로 서쪽으로 가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동부로 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미보다는 북미가 사람이 살기에는 더 쾌적합니다. 인대 지방이고 뭐 열대 오림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해류 때문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출발한 배들은 북미의 동해안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가장 빠른 루트가 해류로 고려하면 중미로 가는 길이었었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이 남북으로 쫙 펼쳐졌던 겁니다. 근데 한 몇십 년 늦게 출발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대부분 북해를 통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있는 위치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면 결국은 이미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는 땅으로 가는 데다가 너무 멀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영국이나 이렇게 북유럽에 있던 나라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인도로 갔듯이 저 위쪽으로 북해를 통해서 북극 지역을 통해 가지고 가면은 또 대서양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출발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옛날에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었던 바이킹들이 한 10세기, 11세기였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바이킹들이 배를 타고 독특하게 생긴 배 있죠. 그런 배를 타고 여러 군데를 갔는데 그 중에 캐나다 동쪽 끝에 있는 좀 추운 지역에 섬 하나에 정착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정도예요. 지금 사람이 아주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수십 명, 수백 명 정도 되는 규모가 가가지고 벌목도 하고 아마 농사도 좀 지어보고 가축도 기울여보고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재미를 못 봐서 결국 몇십 년 만에 거기를 폐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한 500년 이렇게 지났으니 사람들이 다 잊어먹긴 했지만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구존으로 내려오는 설화 같은 게 있겠죠. 배를 타고 어느 지역을 가면 굉장히 추운 데를 지나야 되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 나오고 그렇게 쓸모는 없지만 어쨌든 뭐가 있더라 하는 것 정도는 아마 일부 사람들은 알고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기반을 해서 어쨌든 출발을 할 때는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남쪽으로 가지 않고 이 해류를 피해서 북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쪽 북쪽에 출발하다 보니 결국은 그렇게 북해 노선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거는 북아메리카에서 동해안을 차지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스페인은 중미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남미의 대부분 브라질 빼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도 캘리포니아까지 그 다음에 텍사스 당연히 옛날에 스페인 땅이었고요. 중부에도 상당한 많은 양을 차지했지만 정작 이제 좀 알짜배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의 동해안 지역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해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건데요. 영국에서 출발할 때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여기서 그대로 서쪽으로 가면은 미국의 동해안이지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쪽 지역의 구루시오 해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루시오 해를 보면은 이 태평양에서도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해류가 있는데 필리핀이나 타이완 쪽을 해가지고 일본 남해안으로 흘러가는 해류가 있어서 그 해류도 꽤 세기 때문에 그 해류에 의한 또 역사의 변곡이 또 한번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세계를 유럽 사람들이 발견한 게 우리한테 온 영향은 굉장히 늦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뒤에 보여드릴 일본은 신세계로 인한 여파, 웨이브를 그 물결을 1500년대 중반에 이미 맛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포르투갈한테 배운 조총을 들고 명을 치러 간다고 정명가도라고 하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줬었죠. 근데 그게 결국은 포르투갈이
일본에 가가지고 유럽의 문화를 전달하는데 일부 기인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뭐 조청도 없었을 거고 자기들이 무슨 명을 치러 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중국이나 조선보다 더 빨리 알았다는 사실에 아마 상당히 흥분했을 거고요. 근데 그 사실을 좀 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실 외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16세기, 17세기에 동아시아에 준 영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 신세계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퍼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감자하고 옥수수, 그 다음에 또 고구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 여기 있네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 세 개가 구대륙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까지 퍼지게 되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보리나 쌀이나 밀이 주식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흉년이 한번 들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굶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비해서 이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들은 구황작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웬만한 날씨에도 잘 생산이 됐죠. 이게 뭐 계속 먹기에는 물리는 음식이지만 그래도 힘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곡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9세기로 전달되면서 인구가 상당히 늘었고 예를 들어 중국의 인구가 16세기에 30%가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인구나 꼭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개체수 증가는 그 한계 수용력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지워집니다. 어떤 면적당 생산되는 자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면적에서 살 수 있는 인구의 수는 대부분 한계가 있는데요. 그 한계 수용 능력을 키워준 게 바로 중국에서 특히 고구마나 그 감자나 옥수수였으니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한테는 잊을 수 없는 게 당연히 고추죠. 고추가 전파된 것도 이제 16세기이고요. 16세기 초에 신세계로 와가지고 그게 이제 아시아까지 전파가 되고 우리나라는 뭐 맨날 김치의 힘, 우리는 매운 거 잘 먹는다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록에 보면은 고추가 전국적으로 빨갛게 되기 시작한 건 200년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김치가 그 전에는 뭐 백김치 같은 형태였겠죠. 고춧가루가 없는 형태였는데 이 16세기에 구대륙에 간 다음에 중국의 고추가 전달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조선에 정확히 언제 전달됐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조선 전체에서 많이 쓰이게 된 거는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꽤 최근에 이제 우리한테 그냥 익숙해진 거라는 것도 놀라운 거고요. 반대로 유럽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거에는 주로 이제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서 자기가 원래 먹던 것들을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이런 걸 먹고 싶었을 테니까. 그래서 가축도 들고 왔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결국 전염병이었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유럽이랑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여러 번 출현해가지고 그 아시아 사람들에게나 유럽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전염병이지만 아메리카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서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의 상당수를 저 전염병에 의해서 이제 급속하게 감소시키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세기 15세기 말 16세기에 일어났던 신세계의 발견은 그 유럽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생각보다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아까 제가 잠깐 예고를 했던 이 구로시오 해류의 위력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뭐 1500년대에 16세기에 포르투갈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스페인이 갔던 그 루트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포르투갈이 갔던 루트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포르투갈을 보면은 일단은 그 인도로 가는 길을 1400년대 말에 개척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당연히 동남아시아까지 다시 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향신료가 나는 데가 동남아시아였으니까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몇 군데에 이제 무역항을 트고 중국에 가가지고는 약간 반강제적으로 마카오를 개항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카오에 가면 아직도 포르투갈의 그 유적이나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옆에 있는 홍콩은 이제 영국의 조차지였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아직도 쓰고 있죠. 근데 여기 마카오까지 온 다음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동쪽으로 더 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한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더 동쪽으로 가면은 조선하고 일본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예를 들어 도자기 같은 걸 잘 만든다더라. 아니면 뭐 다른 또 공산품이나 농산품이 있으니 한번 가봐라라고 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당연히 더 동진을 했는데 여기서 중국의 남해안에서 배를 타고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구로시오 해류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는 데가 일본의 남해안입니다. 우리는 순서상 보면 중국 다음에 항상 이렇게 보죠. 대륙을 보니까 중국, 조선, 일본, 그러니까 명, 조선, 일본 이렇게 봤을 텐데 배를 타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선은 사실은 이거는 굳이 마음 먹고 일부러 선회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냥 해류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면은
도착하는 곳이 이제 그 규슈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제일 먼저 이제 다다르게 되고 거기에 무역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약간의 이제 주저함이 있었지만 일본 측에서는 근데 일단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다음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장이 바로 이건데요. 1543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고 이건 그때 당시를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자와 옷을 입고 이제 거리를 걷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한 40년 뒤에는 일본이 유럽의 사절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이런 나라들이 있는지조차도 아마 잘 모르고 있었을 거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료에서 일부를 좀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유럽이라는 데를 가본 겁니다. 사절단이 가서 이때 이게 이제 일본 사절단이 교황을 만나고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그러고 나서 43년에 포르투갈 사람을 만난 다음에 불과 50년 뒤에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임진왜란을 보면은 실제로 그게 목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을 치러 간다는 게 이제 궁극적 목표였었죠. 근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거는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명을 일본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기술도 명하고 뭐 군사력도 이렇게 비슷하지도 않은 그런 조그만 소국에서 명같이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 데에는 자기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서양 문명이 뒷받침이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일본 내에서의 정쟁을 좀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자고 일으킨 전쟁이기에는 명을 치러 가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에 유럽의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의 상륙으로 인해 가지고 받았던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 이것도 저는 최근에 알게 된 건데 1613년에 일본이 물론 스페인 사람들하고 포르투갈 사람들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일본 내에서 갤리언선 여기 옆에 보이는 좀 큰 그 옛날에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그런 배 비슷한 배들을 일본 내에서 건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군인 20명, 사무라이 20명, 그다음에 선원 하인 120명, 그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 항행하는 데 필요하니까 40명하고 같이 타고서는 1613년에 태평양을 건너서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고 이제 대사로 간 겁니다.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교황청의 대사가 이제 가는 거죠. 가서 미국하고도 이제 뭐 외교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이 멕시코만으로 간다면 배를 갈아타서 이 배로는 태평양 대서양까지 못 가니까요. 그래서 스페인 배인가를 타고 또 대서양을 건너서 스페인하고 로마까지 갑니다. 그렇게 갔다 올 정도였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 사실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태평양을 건널 정도로 일본은 이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신세계 발견에 따른 이 대항해 시대를 따라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중국도 이건 안 했었고요. 우리는 더군다나 이런 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중국은 놀랍게도 포르투갈이 대항해를 시작한 게 1410년대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15세기 초반이죠. 그보다 더 전에 정화라고 하는 제도를 한테 명나라 왕이 명령을 해서 어마어마한 선단을 이끌고 이제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좀 명확히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화가 어마어마한 선단을 이끄는데 처음 출발했을 때 60몇 척인가를 동원을 합니다. 이거는 콜럼버스가 받은 배세척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단순히 이게 몇 척이냐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60몇 척에 대한 중에 가장 큰 배가 여기 보이는 아래에 있는 배고요. 그거하고 콜럼버스가 받았던 배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길이만 해도 한 4-5배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규모는 비교가 안 될 정도고요. 그 7번의 원정 중에 가장 컸을 때의 선원에 거기에 참가한 이 선단에 참가한 사람의 총수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이면 웬만한 그 당시에 한 도시가 움직인 거죠. 한 도시의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꺼번에 중국을 출발을 해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인도양에 있는 그 나라와 그다음에 이 아라비아 반도의 홍해까지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소말리아에 있는 모가디슈를 더 지나서 아프리카의 동해안의 상당히 남쪽까지도 갔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 이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 국내 정치에 복잡한 거를
좀 피하기 위하고 다른 바깥으로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다 마치 일본이 수원을 침략하는 거랑 비슷한 이유로 침략을 하는 대신에 선단에 이끌고 가가지고 공물을 받아오면 중국이 우서하니 뭐 너네들도 좀 잠자코 있어라. 국내에 있는 이제 이견을 가진 나라나 뭐 민족들한테 그런 용도로 했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의도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원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했던 건 뭐냐면은 각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을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중국에 와서 공물을 바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뭐 외교적으로는 좀 더 멋있는 수사를 썼긴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갔던 나라에는 국가 중에 일부가 중국에 와가지고 공물을 바쳤고 그 공물의 수준이나 규모에 따라서 또 중국에서 그 나라에 하사품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국적인 관점에서 쓴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쓴 단어들은 거기에서 온 단어라는 걸 좀 이해는 해주시고요. 또 중국은 가가지고 어떤 나라를 차지하거나 그 사람들을 복속시키거나 교역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거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중국이 말 그대로 이 온 우주의 중심에 있고 이렇다는 걸 공고히 하는 게 아마 더 큰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뭐 다르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 당시까지도 중국은 유교 국가였고 유교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왜 흔히들 하는 말로 사농공상의 순서로 직업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유교적인 관념에서 보면 상인들은 사회에 크게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미 누군가가 경작을 하거나 만들어낸 거를 한 곳에서 떼어서 다른 곳에 갖다 주는 걸로 돈을 네가 그렇게 많이 받아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은 데 비해서 유럽에서는 뭐 유교도 없었거니와 유럽은 이렇게 큰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던 게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봉건 체제이기 때문에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각 도시마다의 힘이 상대적으로 컸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조직이 하나씩 뭐 한 덩어리씩 존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옆 나라에 있는 도시국가나 옆 나라에 있는 왕국이나 봉건 체제하고 교역을 하는 건 당연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역을 통해서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경험을 수백 년에 걸쳐서 했고요.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이렇게 통일된 지역으로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우리가 무역이라고까지 말하진 않죠. 그냥 뭐 말 그대로 서로 내부에서 거래를 하는 거고 장사일 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랑 이렇게 대규모의 무역을 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었고 또 그 자체를 좀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선단을 가지고 먼 바다를 가서 만난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공물을 바쳐라가 더 우선이었던 거겠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중국 사람들로 한정을 할 수도 있고 약간 더 확장을 해서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 깃발 꽂고 여기 내 거다 그러고서는 그 지역을 차지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복속을 시키고 거기서 이득을 얻고 하는 거에 상대적으로 유럽 사람들보다 덜 관심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한쪽은 계속 식민지 각축전을 벌였던 데 비해서 한쪽은 그냥 가서 인사하고 공물 교환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대항해 시대가 어떤 순서로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콜럼버스보다는 포르투갈이 먼저인데요. 포르투갈의 국가 사업으로 시작됐죠. 1400년대 초반부터.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태리의 해상도시 국가들이 갖고 있던 지중해 해상권을 좀 견제할 만한 새로운 루트를 찾고 싶었던 거였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스페인 왕의 투자를 받은 콜럼버스로 인하여 대서양 항로가 개척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신세계 발견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 근데 콜럼버스는 상업적 목적도 있었겠지만 자기 생각에 맞는지 또 신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서양 항로 개척은 호기심 반, 상업적 목적 반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스페인이 한번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땅을 한번 투자했더니 대륙을 얻었죠. 스페인 왕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투자자들이 막 몰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스페인 다음에는 네덜란드,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으로 가면서 자본주의가 점점 더 탄탄해졌고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득을 다시 그 투자자들한테 나누는 그런 형태의 자본주의가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더 많이 모이니까 더 많은 탐사대를 보낼 수 있었고 신세계 탐사로 활발했었고 식민지 건설이 더 효율적이 됐죠. 그리고 제가 이번 강연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신세계 탐험에서 또 하나 중요한 면 중에 하나는 유럽 사람들이 그거를 하는 과정에 과학적 발견과 지식의 축적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전혀 상상 못했던 세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명, 새로운 토양, 새로운 기후, 새로운 자원, 동식물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잘 이용해야만
자기들의 상업적 이득이 더 커진다는 걸 알게 됐고 식민지 건설이나 뭐 이런 영향력 확대에도 과학이 새로운 지식의 체계적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성장이 필수적이었지만 이런 신세계 탐사와 식민지 건설에 과학 발전도 못지않게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영국이 그걸 잘했는데요. 영국이 어디 가든 간에 학자들을 항상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연구를 시키고 지식을 쌓게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영국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길게 2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비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과학적 성취 덕분에 결국은 이 식민지 건설이 대형화되고 조직적이 되면서 결국은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쨌든 15세기 이후에 50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 대항해 시대가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에 하나하나 대응되는 거를 보자면 60년대, 70년대 부소련과 미국이 체제 경쟁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특히 2010년대에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 비용을 많이 다운을 시키고 있는데 상업적 목적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 진짜 호기심에서 시작된 거였었죠. 내가 직접 만들고 말지 해서 시작된 거였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이 바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때인데요. 이 달 화성 탐사가 이제 곧 20년대부터 해서 30년대에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붐을 이룰 거고 이제 식민지 건설이 머지않은 시간부터 시작될 텐데 이때는 확실하게 상업적 목적이 더 우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는 지구상에서의 환경 문제 때문에 그거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구상에서 인류가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면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어서 소위 트랜스포밍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화성의 환경을 지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의 상당 부분을 보내자고 하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 계산을 해보면은 가장 작은 비용으로는 미국 1년 예산을 500년에 걸쳐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결국 화성이 지구랑 비슷하게끔 대기도 생기고 토양이 이제 경작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고 온도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온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태양계 전반으로 식민지를 확장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를 두 줄로 줄여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우주 탐사가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우리는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이 정책적인 목적으로 주도를 했다면 이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뉴스페이스는 뉴월드가 지난 500년 동안 세상을 바꾼 것 이상으로 앞으로 몇십 년에서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또 세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5대 지역에 있는 문명국 중에서 15세기에 시작된 대항해의 풍파라 그럴까요? 영향을 가장 덜 받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이 가장 늦게 받아서 그런 변화를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다시 시작될 이런 뉴 스페이스 시대에 변화를 너무 늦게 깨닫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연을 준비해 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